구체적으로 두 번째, 내부보의 백은 보백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백은. 그래서 영어로는 그 퍼리멘탈, 여기 테두리보를 얘기하죠. 그죠? 테두리보인데 non perimental, 그죠? 여기 이제 작은 보라는 빔도 있고요. 그다음에 큰 보라는 걷어도 있습니다. 그죠? 내부보의 그 타입은 여기 먼저 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빔이요. 빔 작은 보인데 작은 보를 폐쇄형으로 할 경우, 폐쇄형 스트러브를 할 경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통 보의 백은 리스트가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 왼쪽 하단부의 같이럼 요거는 어떻게 보시면요, 2B1, 그쵸? 2층에 빔 1 넘버고요. 빔인데 이렇게 2B1이라는 게 있다고 하고요. 요게 B 곱하기 D, 여기는 B는 보폭을 얘기하고요. D는 높이입니다. 전체 높이. 그래서 보의 크기는 폭이 400mm, 높이가 600mm라는 뜻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백은이 이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면, 그 센터는 경관의 중앙부, 그쵸? 중앙부를 얘기하죠. 중앙부 백은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외단부, 엔드, 단부인데 external, 그쵸? 외단부를 얘기하고, 요거는 단부인데 internal end, 내단부를 얘기합니다. 내단부. 그래서 여기 상부 그 보를 보면 요 중앙부는 요 구간, 그쵸? 요 중앙부를 얘기하고요. 여기 외단부는 작은 보는 빔은 어디에 연결돼 있죠? 걷어에 연결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양쪽에 걷어가 있죠. 그래서 걷어, 그쵸? 여기 걷어, 그쵸? 이 걷어가 있고 걷어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빔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외단부 배근은 여기 외단부 배근은 이렇게 되고, 중앙부 배근은 이렇게, 그 다음에 내단부 배근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빔은 이게 등분파 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에 따라서 주철근량이 결정이 되죠. 주철근량이 결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것도 설계자에 따라 약간 틀리지만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요 보는 왼쪽 외단부 쪽에서는 걷어에, 그쵸? 걷어에 그 연결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걷어의 비틀린 강성만큼, 그쵸? 이렇게 부모멘트가 걸립니다. 그쵸? 그 다음에 내단부는 연속이라고 하죠. 연속이기 때문에 부모멘트가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크게 작용을 해서 이것들이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작용하죠. 그쵸? 그래서 단부 쪽에서는 부모멘트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에서는 정모멘트가 걸립니다. 정모멘트가 걸리는데, 여기서 정모멘트 철근이 어떻게 되죠? 여기 보면 센터 부분에, 중앙 부분에 7대, 그쵸? 7대의 HD 19mm를 이렇게 배근하게끔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내단부 쪽에, 그쵸? 부모멘트 철근은 상부 철근이 되겠죠? 그 상부 철근은 9대의 HD 19mm 철근을 배근을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외단부 쪽에서는 부모멘트가 여기 걷어의 비틀링 강수만큼 조금 끌려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또 여기는 세대 HD 19mm가 배근된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배근리스가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 정모멘트가 7대 HD 19mm가 배근이 되는데, 이게 쭉 가다가, 그렇죠? 외단부에서는 5대로 바뀌죠. 그 다음에 내단부에서는 3대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쵸? 바뀌죠? 그러면 이게 어디 위치에서는 끊겨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 보면 7대 HD 19mm 철근, 이거는 하부에 2단 배근이라고 그랬죠. 2단 배근, 1단에는 5대가 들어가고 2단에는 2대가 들어갔는데, 이 철근이 쭉 외단부 쪽으로 가면서 5대로 줄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2개의 철근은 어디 가다가, 그쵸? 중지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가서 중지를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여기 7대가 여기 보면 포지티브 철근량이 가다가 여기 중단되죠? 어디까지 중단되죠? 0.125L1 중요합니다. 0.1 여기 보면 L1에 여기가 순경관이라고 할 때요. 요 경관의 8분의 L1이 되겠죠. 8분의 1. 그죠? 요게 0.125L까지 가다가 여기 끊깁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5대의 철근이 여기까지 가서 끊기고 나머지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두 대의 철근은 여기서 끊기고 나머지 5철근은 여기까지 쭉 가는 거죠. 그렇죠? 5대. 그래서 여기까지 8분의 여기 마찬가지로 내단부 쪽에서도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 내단부 쪽에서도 여기 보면 0.125L1까지 가는 겁니다. 꽤 많이 가죠. 그렇죠? 여러분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구조 일반상에도 있습니다. 구조 도면의 앞쪽에 구조 일반상에 있는데 구조 일반상에 이렇게 가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ACI 디테일 매뉴얼에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멘트 여기 9대 그 9대 그죠? 9대 HD 19mm 철근 부모멘트 걸리죠. 여기 크게 걸린다 그랬죠. 여기 철근은 중앙부로 가면서 좀 세대로 줄죠. 그럼 나머지 몇 대 철근이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6대의 철근은 어디 가서 끊겨야 되죠. 절단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어디까지 절단이 되냐? 여기 보시면 어디까지 절단이 되죠? 여기서 절단이 됩니다. 여기 절단이 되는 요 구간을 잘 살펴보시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0.3L1 또는 0.3L2 L2는 요거예요. 인접해 있는 보헤스판 순스판 요 중에서 큰 값만큼 가서 그쵸? 절단되고 나머지 세대 철근은 중앙부까지 쭉 이어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고. 그런데 거기 외단부 익스터널 외단부는 요 세대 철근이었죠. 세대 철근이 여기서는 뭐 물론 세대가 중앙부도 세대니까 쭉 가면 되는데 혹시나 이제 끊길 경우 여기가 철근이 많아서 중앙부보다 철근이 많아서 끊길 경우에는 어디 가서 끊기냐? 0.25L1 여기 보시죠. 0.25 그렇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는 여기는 내단부는 왼쪽 스판과 오른쪽 스판 중에서 0.3 그죠? 배 중에서 큰 값만큼 그죠? 가서 끊기고 여기는 4분의 L1이 되는 거죠. 가서 끊긴다는 거 예.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배근 중에서 근데 그럼 이거는 왜 이런 구간이 형성이 됩니까? 라고 또 그죠? 의문이 생기시죠? 요런 것들은 보면 저겁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국점 아까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요 반국점이 어떻게 보면 요렇게 보면 반국점이 사실은 여기 그림에서 알 것이 4분의 L보다 외단부에서는 이렇게 짧게 나옵니다. 짧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국점이 여기 0.3L1이나 L2 큰 값보다 이렇게 작은 데서 반국점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쵸? 그죠? 반곡점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 아까 있겠죠? 이 반곡점 부분에서 그죠? 받침부에서는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보면 기준에 분모엔트 철근의 정착에서 받침부에서 분모엔트에 대해 배치된 전체 철근량의 3분의 1 이상은 어떻게 해요? 변곡점을 지나서 그쵸? 부재의 유효 D 또는 철근 직경의 주철근 직경의 12배 또는 순경관의 16분의 1 중 큰 값 이상 어떻게 한다? 더 나가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하중의 변동상에서 사실 변곡점도 움직입니다. 그쵸?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요 정도 0.25L1 또는 0.3L1, 0.3L2 중 큰 값만큼 나가서 끊으면 요런 기준에서 다 들어온다. 그쵸? 웬만하면 다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갑니다. 요 값들이. 그리고 여기서 아시겠지만 여기 내단부의 휨 모멘트가 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외단부 휨 모멘트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반곡점은 여기가 짧고 여기는 반곡점이 여기서부터 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그쵸? 좀 길게 확보하는 거고
그쵸? 내단부에서는 외단부는 짧게 그 4분의 1안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전에도 앞에서 살펴봤지만 기준에 그 정모멘트 철근의 정착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순 부재에서는 정모멘트 철근의 3분의 1 이상, 또 연속 부재에서는 정모멘트 철근의 4분의 2 이상을 어떻게 한다? 부재의 같은 면을 따라 받침부까지 연장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여기 있는 철근을 이 같은 경우는 연속 스판이잖아요. 그렇죠? 인접한 부분에 보가 연속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4분의 1. 그렇죠? 여기 4분의 1 정철근량의 4분의 1을 어디까지 연속이 돼야 돼요? 그렇죠? 단부 받침부까지 그렇죠? 연속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여기 7대의 철근이 그렇죠? 여기 연속 스판이니까 4분의 1 이상이죠. 그렇죠? 4분의 1 이상 이렇게 요 4분의 1 해도 5대도 4분의 1 이상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도 하부 철근이 그렇죠? 3분의 1, 4분의 1 이상 되는 거죠. 이렇게 연장된 겁니다. 그렇죠? 연장이 돼서 고려가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기준상 보의 경우 이러한 철근은 그렇죠? 받침부에 얼마 이상 150mm 이상 연장돼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150mm 이상 연장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요 또 이제 살펴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기 중앙부의 인장철근, 하부철근 요거는 그쵸? 어디까지 가야 된다? 그 적어도 그쵸? 적어도 그 8분의 L1까지는 가서 절단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9대라고 표현되는 내단부의 인장철근인 부모멘트 인장 상부철근은 적어도 어디까지 가서 끝내야 된다? 그쵸? 0.3L1 또 0.3L2 중에서 큰 값 가서 끝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내단부의 상부철근인 인장철근량은 어디까지 절단되면 어디까지 가서 절단돼야 한다? 4분의 L1까지 가서 절단돼야 된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쵸? 나머지 뭐 기준적인 이런 내용들은 구조 설계자가 그죠? 구조 설계를 할 때 반영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죠?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요런 실무에서는 보통 빈 같은 경우에는 요 단부 그 내단부 외단부의 지점을 릴리즈를 시킨다고 해서 이렇게 핀으로 봅니다. 핀으로 보고 그쵸? 여기는 연속 스판이니까 여기도 핀이죠. 그럼 여기도 핀이라고 보면 이렇게 연속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속보. 그렇게 해가지고 등분파 하중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쵸? 밴딩 모멘트 다이그램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서 그쵸?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밴딩 모멘트 다이그램이 그려지는 요런 부분에 여기서는 중앙부는 하부철근이 되고 단부에는 상부철근이 되고 그쵸? 여기도 하부철근이 되고 여기는 인장이 걸리는 부분에 인장철근을 배근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에 핀으로 보고 설계를 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더의 비틀림 강성만큼 사실 조금 끌려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끌려 올라가는데 왜 실무에서 이렇게 핀으로 보고 많이 설계를 하느냐? 그 이유는 이 거더를 설계할 때 그쵸? 외곽부와 이 거더를 설계할 때 좀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여기를 아까 그 붐모멘트에 걸려 올라가잖아요. 비틀림 강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빔을 설계를 하다 보면 이 거더 설계를 할 때 그 비틀림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렇죠? 비틀림을 고려해서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러려면 비틀림을 반영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외곽 보니까 이 거더는 그 폐쇄형 스트랩을 사용해야 되고요. 폐쇄형 스트랩을 사용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단 철근을 저항하는 이런 스트랩 있죠.
스트럽뿐만 아니라 또 폐쇄형 스트럽은 비틀미에도 저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스트럽을 설계할 때 전단력도 고려해야 되고 거기다가 비틀림까지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니까 되게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핀으로 보는 이유는 이 거더에 비틀림에 대한 고려를 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거더 설계할 때 전단력, 그렇죠? 전단력에 대한 고려만 하게끔 설계를 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실무에서는 핀으로 많이 보고 설계를 합니다. 그렇죠? 설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7대의 HD 19mm 철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핀으로 보는 바람에 외단부로 가면 갈수록 이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어느 정도, 그렇죠? 중앙부나 이런 부분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철근의 많은 수를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쵸?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끝까지 가는데 보통 실무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보통, 정모멘트 철근이 핀으로 설계된 이 지지점으로 가려면 보통 70에서 80% 정도의 철근을 빼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7대가 70에서 80% 되면 5대 정도 되죠. 그래서 5대의 철근이 더 많이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더의 비틀링 강성만큼 분 모멘트가 살짝 끌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살짝 끌려 올라가죠.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등분포 하중 같은 경우에는 등분포 하중이 오메가라 그러면 24분의 오메가 L 제곱 정도의 분 모멘트가 끌려 올라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려를 안 하면 또 크랙이 발생할 수 있죠. 상부에서. 그죠? 휭 크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배근을 하되 실질적으로는 24분의 오메가 L 제곱 정도의, 그죠? 철근량은 보통 넣어줍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한 3대는 넣어주죠. 그죠? 특히 한 400폭 정도면 이게, 그죠? 안 넣어주면 이게 되게 넓잖아요. 그죠? 넓으면 뭐 건조 수축에 대한 영향도 있고, 그죠? 온도 수축에 대한 영향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400 기준으로 보면 실무적으로 3대의 철근은 넣어줍니다. 그리고 3대의 철근 정도 넣어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의 비틀링 강성만큼 끌려 올라가는 정도의 24분의 오메가 L 제곱 정도의 이거는 커버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균열 제어용이고요. 그게 이제 테크닉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보면 여기 세대의 그 24분의 오메가 L 제곱 정도의 분모멘트 철근이 어떻게 합니까? 인장 철근 정착을 하죠. 그죠? 그죠? 표준 갈고리가 있는 보통 인장 철근 정착으로 해서 마무리가 짓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들은 대부분 단부에서는 상부 쪽에 상부 철근이 인장 철근 역착을 하고요. 중앙부에서는 경관의 중앙부에서는 하부 철근이 인장 철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인장 철근 정착을 하거나 인장 철근 이음을 하거나, 그렇죠? 또는 연속을 시키거나, 그렇죠? 이거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죠? 공통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그죠? 쭉 해서 연속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죠? 여기서 가서 끝나는 부분도, 여기 연속이 됐네. 그죠? 여기 연속이 되는데, 여기를 뭐, 인장철근으로 해야 된다. 그죠? 정착이나 이음이나 또는 연속을 시켜야 된다는 거. 그죠? 또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철근에 대해서는, 또 하나 여기 보면, 여기 9대 HD 19mm 철근이 필요한데, 여기 보면, 9대 철근을 한 열로 다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렇죠? 한 열로 다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철근은 앞에 시간에 배웠지만 순간격이라는 제한이 있죠. 그렇죠? 보철근의 수평철근의 순간격은 어떻게 되죠? 순간격은 여기 철근의 요런 순간격이요. 수평철근과 수평철근의 안치수. 요 순간격은 어떻게 되죠? 철근 직경 이상, D 이상, DB 이상. 그 다음에 25mm 이상. 그쵸? 그 다음에 굵은 골재, 자갈재 최대 치수의 3분의 4. 그쵸? 이상 돼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그
2단 철근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 열에 들어갈 수 있는 철근을 계산을 하면 이게 한 열에 보폭 400, 예를 들어서 보폭 400에 몇 개의 철근을 넣을 수 있는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의 그 피복 두께도 고려해야 되겠죠. 보의 피복 두께는 얼마입니까? 40mm 이상. 그쵸? 40mm 이상. 거기다가 스트럽 있죠. 그쵸? 스트럽에 대한 굵기에 따라서 그다음 그 안쪽에 주철근이 들어가니까 그거 계산을 하면 보폭에 따라서 그쵸? 들어갈 수 있는 철근량이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또 하나 주의할 것은 근데 철근이 이음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음을 하죠. 어쩔 수 없이 이음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실무에서는 반 정도, 반수 이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단면에서 반수 이음을 할 수 있는 해도 순간격에 만족하는 그렇죠? 반수 이음에 준하는 그렇죠? 그 순간격을 유지하도록 그렇죠? 어떤 일정 폭에 대해서 철근량이 들어가는 것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여기서는 보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 400폭에 철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일렬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5개의 19mm 같은 경우는 5대의 철근이 반수이음 정도로 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그 순간격에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5대 철근을만 넣을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2단 배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다 넣은 겁니다. 밑에다 넣은 건데 그 2단 배근의 경우 요 순간격은 어떻게 되죠? 순간격은 25mm 이상. 그죠? 배우셨죠? 요거를 확보해서 그죠? 이렇게 배근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순간격 제약도 있고 그다음에 피복 두께 뭐 이런 제한도 있다. 요거에 맞춰서 철근을 배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정문매 철근도 마찬가지로 하부에 5대, 상부에 2대 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배근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챙겨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구조 실무자들은 그거에 준해서 반수 이음에 준해서 철근을 1단 배근하느냐 2단 배근을 하느냐 한다. 그쵸? 근데 가급적인 구조적 효율을 높이려면 그렇죠? 그 유효 두께, 유효 깊이를 높게 하는 게 좋죠. 유효 깊이를 하면 연단부에서 그 인장철근 정착의 중심까지의 요 거리를 우리는 유효 깊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아시죠? 유효 깊이. 유효 깊이를 높이 하면 할수록 보의 구조적 효율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쵸? 2단 배근 안 해도 되죠. 안 하는 게 유리한 거죠. 그쵸? 유효 뒷값이 커지니까. 그 어떤 실무자들은 또 실무를 하다 보면 또 이런 질문합니다. 그럼 3단 배근 하면 안 됩니까? 되죠. 구조 기준에 준하면 3단 배근 가능합니다. 뭐 못하라고 한 적 없죠. 그렇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3단 배근 하면 유효 뒷값이 어떻게 합니까? 줄어들기 때문에 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준상 보면 이런 2단 배근을 하든 3단 배근을 할 때는 동일 그쵸? 선상에 배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동일 선상에. 그래서 동일 선상에 배근이 산 거죠. 그쵸? 해야 되지. 요렇게 동일 선상이 아닌 부분에 예를 들어 요런 데다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그쵸? 구조 기준에도 동일 선상에 배근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 거. 그쵸?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요거 배근량을 보시면 뭐 실용해법이라는 게 있죠. 실용해법이라고 있는데 여기 빈 같은 경우는 보면 아까 밴딩 모멘 다그램이 여기 내단부에서 가장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쵸? 크게 발생을 하고 그쵸? 이렇게 크게 발생을 하고 뷰틀링 강산 뭐 이렇게 가고요. 여기도 그쵸?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여기에 보면 실용해법상 이런 게 있죠. 여기 보면 그죠? 투스판 그죠? 투스판 연속일 때는 여기가 얼마죠? 9분의 L 제곱인가요? 그죠? 그 다음에 투스판 이상일 때는 내단부 첫 내단부는 10분의 오메가 L 제곱. 그러니까 2단 연속일 때는 다시 9분의 오메가 L 제곱. 그렇죠? 등분 파증이 작용할 때요. 그 다음에 세스판일 때는 10분의 오메가 L 제곱.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죠? 14분의 오메가 L 제곱. 그쵸? 여기는 아까 얼마나 그랬죠? 24분의 오메가 L 제곱. 여기에 맞춰서 여기 배근이 된다는 거. 그쵸?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압축 철근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여기보다 더 많이 들어갔죠? 왜 그래요? 여기를 핀으로 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여기 몇 퍼센트요? 70에서 80% 이렇게 뽑아줘야 되니까.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중앙부 상부 압축 철근은 어떻게 얼마큼 넣어줍니까? 이거 보면 실무하시지 않으시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거예요. 압축 철근량은 과연 그러면 얼마큼 넣어줘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압축 철근량을 어떻게 한다? 여기 하부에 실무적으로 하부에 있는 인장 철근량의 3분의 1,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양 단부에 있는 분모멘트 철근량 있죠? 여기에 얼마? 한 3분의 1 정도 넣어주면 크게 무리 없습니다. 여기 3분의 1 밑에서의 3분의 1 중에서 큰 값. 그럼 여기 보면 9대니까 그쵸? 9대면 3분의 1이면 세대죠? 그쵸? 세대는 물론 미니멈으로 넣어준다 그랬고 그래서 그렇게 만족을 하고요. 그쵸? 그러면 여기 철근은 어떻게 넣어줍니까? 여기 내단부의 하부 철근. 그쵸? 하부 철근은 어떻게 넣어줍니까? 그러면 여기도 여기 분모멘트 철근 9대 3분의 1 그리고 여기에 영열번은 중앙부 정모멘트 요거에 3분의 1 중에서 어떻게? 큰 값.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웬만한 웬만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구조 설계 기준에 만족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구조 설계 기준에 만족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그 압축 철근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구조적인 그 사항들도 있다고 했죠. 그렇지만 이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 정모멘트 구조 일체성의 요구 조건, 그 다음에 정모멘트 철근의 정착, 여기 정모멘트 철근의 정착, 그 다음에 분모멘트 철근의 정착,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요런 식의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아시겠죠. 이렇게 이런 식의 배근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하시는 분들도 주의를 할 게 다시 정모멘트 철근은 어떻게 생각보다 많이 갑니다. 그죠? 8분의 1 얘란 8분의 1만큼 해서 많이 가는 거고요. 어떤 분은 뭐 4분의 1에서 끊습니다. 안 됩니다. 많이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모멘트의 상부 철근도 그죠? 인장 철근으로서 내단부, 외단부가 요 구간 안에서 간다. 그죠? 그 다음에 빔이에요. 지금 폐쇄형 빔인데 작은 폐쇄형 스트러블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개방형 스트러블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은 뭐냐? 단부입니다. 단부. 그래서 이 경우는 그림에서 보면 스트럽인 경우 단부에서 여기는 4분의 L한 0.25L한 여기 보면 여기도 4분의 L한 0.25L한 그쵸? 요 구간에 폐쇄형 스트럽을 하느냐 개방형 스트럽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폐쇄형 스트럽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부 나머지 여기는 2분의 1이죠. 그러면 그쵸? 요거 빼면 2분의 1 구간은 어떻게 합니까? 개방형 스트럽을 해도 된다. 그죠? 개방형 스트럽이라는 것은 뭐죠? 개방형 스트럽이라는 것은 그 캣바라는 거 있죠? 캣바 위에 덮는 거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유형 스트럽을 이렇게 U자로 유형 스트럽을 구성을 하죠. 이렇게 U자로 유형 스트럽을 구성을 하고, 그쵸? 요게 이제 개방형 스트럽이죠. 그에 반해서 그 캡타이라고 하는 요거를 폭구정근 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캡바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 덮개 철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그쵸? 폐쇄형으로 감는 것을 폐쇄형 스트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단부 쪽을 폐쇄형 스트럽으로 한 거고요. 그쵸? 그리고 중앙부는 개방형 스트럽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요즘 보면 대부분 개방형 스트럽으로 안 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다 귀찮아서 그러시는지 모르셔서 그러시는지 다 개방형 스트럽을 폐쇄형 스트럽으로 하죠. 그쵸? 폐쇄형 스트럽을.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중앙부 구간은 개방형 스트럽으로도 해도 된다. 그래서 이게 덮는 아까 제가 캡타이 또는 캡바 또는 덮개철근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보통 이렇게 표준갈고리 양쪽에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덮는데 이 캡바 덮개철근의 역할은 뭐냐면 일단은 덮개철근을 덮으면 폐쇄형 스트럽이 되죠. 그럼 폐쇄형 스트럽이 되면 비틀림에 대한 저항력이 있습니다. 그죠?
비틀림에 대한 저항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폐쇄형 스트랩은 내진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쵸? 내진 성능이 뛰어나죠. 그 내진 성능이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뛰어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덮개철근은 폭고정근이라고 해서 폭을 고정하는 역할도 합니다. 약간 스페이서 역할, 그죠? 폭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안 넣어도 되는데, 그쵸? 그런 역할, 또 폭고정근의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요 중앙부의 개방형 스트럽은 한 칸 걸러씩 폐쇄형으로 덮개철근을 넣죠. 그죠? 개방형으로 해도 되는데 폭고정근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스트럽의 간격 있지 않습니까? 스트럽의 간격에서 한 칸 걸러 또는 두 칸 걸러, 2단 걸러, 이게, 그쵸? 덮개철근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 여기 보면 스트럽 STR 이렇게 보통 리스트에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요. 단부 쪽에서는 아시겠지만 이게 전단력이 쓰이잖아요. 그쵸? 전단력이, 그쵸? 역학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일자 이렇게 등부 파종이 걸리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전단력이 단부 쪽에서는 세고 중앙부 쪽에서는 작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단부 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부 쪽에서는 스트럽에 10mm 200 또는 10mm 150 간격으로 미리 단위거든요. 이게 150mm 150 간격 좁은 간격으로 배치를 하고요. 전단부 간근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중앙부는 어떻습니까? 그쵸? 좀 넓은 간격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뭐 이론적으로는 안 넣어도 되죠. 그쵸? 안 넣어도 된다고는 하는데 전단력이 약할 경우,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 여러 가지 또 이유로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면 단부 쪽에 많이 넣고 중앙부 쪽에 조금 넣고, 그래서 보면 이제 역학적으로 보면 전단력의 쓰기도 제가 좀 과하게 그렸지만 여기 내단부 쪽에서, 그렇죠? 내단부 쪽에서 전단력이 크게 나오고 외단부에 비해서 전단력이 크게 나옵니다. 왜냐면 그 아까 휜 모멘트가 내단부가 외단부보다 크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휜 모멘트가 큰 쪽에, 그렇죠? 전단력이 크게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내단부에서 전단력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요금은 좀 더 좁은 간격으로 배치를 하고, 그렇죠? 요금 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200 간격으로 배치를 하고, 그럼 중앙부는 거의, 그렇죠? 안 넣어도 될 정도로 적다 그랬잖아요. 등부 파종을 하는 경우.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서 요거 기준으로 보통 실무에서 100 간격 플러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200 간격에 준해서 300 간격으로 이렇게 넣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실무적인 어떻게 보면 테크닉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뭐 등부 파종이 걸리더라도 여기 뭐 주차장이다, 차가 막 다닌다, 그러면 요것도 이제 간격을 100만큼 늘려주는 게 아니라 한 50, 그쵸? 50만큼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실무적인 고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실무적인 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거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정모멘트 철근이 여기까지 가는데 또 하나 보면 여기 외단부, 여기서는 당연히, 그쵸? 내단부에서는, 그쵸? 내단부에서는 어떤 이음을 해야 되죠? 여기는? 예, 여기서는 연속을 시키거나 B급 인장철근 이음을 해야 됩니다. B급 인장철근 이음, 그쵸? B급 인장철근. 여기 보시면 또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구조 일체성의 요구에 따라서요, 요구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음이 필요한 경우 하부 철근은 구조 일체성 요구를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받침부 또는 그 부근에 뭐라고 나왔냐면 B급 인장 겹침이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그렇죠? 사실은 압축부죠. 압축부, 그쵸? 붐모멘트가 걸리기 때문에 상부분이 인장 부분이고 하부가 압축부죠. 그러면 압축부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압축철근 정착, 압축철근 이음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구조 일체성의 요구 조건에 의해서, 그쵸? 어떻게 한다? 예, B급 인장 이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속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폐쇄형 스트럽의 빔은 여기 보면 단부는 여기 보면 150mm 이상만 집어넣고 끝내도 됩니다. 그죠?
어떤 경우 아까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죠? 지점을 핀으로 봤다 그랬잖아요. 핀으로. 그죠? 핀으로 보면 여기가 밴드 모멘트 다이그램이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0이잖아요. 0. 그렇죠? 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저기 그 뭐 정착장 있죠? 정착 길이를 계산하더라도 여기에 그 뭐죠? 그 과대 철근에 대한 그 보존 계수 있잖아요. 철근을 더 넣으면 그죠? 실질적으로 그 더 넣으면 이렇게 줄여주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모멘트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죠? 모멘트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150 이상만 이렇게 가볍게, 그죠? 정착만 시켜줘도 되는 겁니다. 핀으로 설계할 경우, 그죠? 핀으로 설계할 경우 말씀드린 거예요. 핀으로. 그래서 이거는 경우에 따라 150mm 이상만 요런 경우에 정착시켜줘도 된다. 그쵸? 여기 보면 나오죠? 여기 보면 보의 경우 이러한 청구는 받침대 벽에서 연장해야 된다. 이 핀으로 보는 경우만, 그죠? 핀으로 보는 경우만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보배근을 보시면 여기 보면 중앙부, 여기 압축 기음, 그쵸? 그냥 압축부잖아요, 그쵸? 상부근은 중앙부, 상부 철근은 압축 철근이죠. 그래서 압축 이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압축 이음을. 그래서 이거는 압축 이음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보배근은 보시면 벤트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커트바입니다. 커트바. 그죠? 커트바. 슬라브에는 벤트바를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근데 보는 철근이 보통 19mm 이상의 굵은 철근을 쓰기 때문에 예전에는 초창기 때 우리나라에 벤트바들을 썼습니다. 보배근도. 그래서 보배근을 썼고, 그 당시에는 철근의 강도도 낮았고, 그 다음에 철근의 직경도 지금은 뭐 19mm 이상, 뭐 25mm 철근, 뭐 이렇게 대구경 철근을 쓰는 게 일상화 됐는데, 그 당시에는 뭐 철근의 직경도 보철근으로 뭐 19mm 철근 정도 쓰고, 이렇게 강도도 낮고, 그러니까 벤트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썼었는데, 이제 벤트라는 게 가공성이, 그쵸?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품도 많이 들고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요즘에는 다 커트바, 보는 커트바라고 해도 다 커트바를 씁니다. 그죠? 강도도 높아졌고, 대분철. 그래서 보철근은 커트바를 쓴다. 그죠? 커트바를 쓰다 보니까 이제 요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는 거. 그렇죠? 한번 챙겨 보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요런 거를, 요 그림을 잘 이렇게 보시고, 그렇죠? 그때마다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살펴본 거는 폐쇄형 스트럭, 그렇죠? 폐쇄형. 그 폐쇄형은 어떤다고? 단부요. 단부를 기준으로 폐쇄형 스트럭을 쓰는 경우는 요렇게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요런 것들은 기준에 요런 것에 반영해야 된다는 거. 다음은 내부보 중에서 양쪽에 있는 슬라브가 있는 보예요. 양쪽에 슬라브가 있는 보, 내부보 중에서 폐쇄형, 이것도 마찬가지로 폐쇄형 스트럽을 쓰는 거던데, 이것도 단부를 기준으로요. 단부. 중앙부는 개방형 써도 돼요. 그죠? 개방형 써도 되는데, 단부를 기준으로 쓰는데, 이 거던은 비횡지지. 그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진하중이나 풍하중에 저항하지 않는. 그쵸? 걷어가 아까 저항할 수 있다 그랬죠? 저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자의 컨셉에 따라, 그죠? 그 걷어도 임에도 불구하고 횡하중을 지지하지 않게끔 비횡지지보로 사용을 하고, 그럼 횡지지는 뭐로 정합니까? 보통 예, 전단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단벽. 그래서 구조에서 보면 모든 지진하중, 모든 풍하중을 전단벽, 그렇죠? 전단벽이 다 견디게끔. 그리고 왜냐하면 전단벽이 그만큼 또 강성과 양이 있어야 되겠죠. 병량이 그만큼 확보되어 있는 조건 하에서 있다면 모든 그 횡하중, 지진하중, 풍하중을 다 전단벽이 견디게끔 하고, 걷어는 간다. 예, 비횡지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폐쇄형 스트럽을 사용하는 경우, 그렇죠?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보통 좀 전문적으로 구조 설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런 골조를 뭐라고 합니까? 건물 골조 시스템이죠. 지진력 저항 시스템 중에서 기본 지진력 저항 시스템 중에서 건물 골조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힘을 다 전단벽이 저항하게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폐쇄형 스트랩을 사용하는 경우도 이렇게 이제 배근이 됩니다. 요거 보시면 이건 배근 한번 볼까요? 요거 예를 들어서 이지환 보폭이 40cm, 높이가 60cm. 그걸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둥이 있죠. 양쪽에 기둥이 있죠. 여기는 보가 있는 게 아니라 기둥에 지대는 본데, 이것도 이렇게 보면 등분포 하중을 받는 것 같아요. 등분포 하중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등분포 하중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전단력이 양 단부에서는 세고 그 다음에 중앙부에서는 적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양 단부에서는 10mm 200간격으로 촘촘히 배치되어 있는데 중앙부에는 그죠? 전단력이 약한가 보다. 이것만 봐더라도 이 거더는 등분포 하중을 받는 거더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 집중 하중을 받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집중 하중을 이렇게 고정 양단 이렇게 들어 쉽게 이렇게 고정단에서 중앙부에 예를 들어 빔이 하나 꽂혀서 설치가 돼서 집중 하중을 받는다. 그럼 전단력의 쉐어링 포스 다이그램이 어떻게 되죠? 그쵸?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지고, 그쵸?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론 자중이 있어서 약간 단부가, 그쵸? 등분포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자중이 있어서 약간 높아지겠지만 거의 단부 쪽의 전단력과 중앙부 쪽의 전단력이 거의 같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역학적으로 이게 집중 하중을 받는다 그러면 이 배근과 중앙부 배근의 스트럽 양이 같아지는 거죠. 여기도 200간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여기 리스트만 봐도 이게 등분포 하중을 받는 본지 아니면 집중 하중을 받는 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등분포 하중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기둥이 있고 다 기둥이 있는데 아무래도 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측에 있는, 그쵸? 내측에 있는 쪽이 강성이 크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단부 쪽에 내단부에 분모멘트 크게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발생을 해서 이렇게 발생하는데 내단부보다 분모멘트가, 그쵸? 내단부가 외단부보다 분모멘트가 크게 발생을 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중앙부는 당연히 정모멘트가 발생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보통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여기는 보면 뭐죠? 2단 연속 투스판 연속이냐 아니면 투스판 이상, 호가는 3스판 이상 연속이냐에 따라 틀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3스판 이상이면 뭐 그쵸? 10분의 오메가 L 제곱, 그쵸? 근데 여기는요, 정모멘트는 여기는 얼마죠? 14분의 오메가 L 제곱, 그쵸? 또 여기는 얼마죠? 16분의 오메가 L 제곱, 그쵸? 실용해법에 따라서 보통 이런 거 보면 여기가, 그쵸? 아까 10분의 오메가 L 제곱에 해당되는 9대의 19mm 철근이 배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로 크겠죠? 14분의 오메가 L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여기 7대, 그쵸? 그리고 여기는 얼마죠? 16분의 오메가 L 제곱. 그러니까 좀 작겠죠? 그쵸? 그래서 힘 모멘트 크기도 여기가 제일 크고, 두 번째로 크고, 세 번째로 크고. 이렇게 이게 밸런스입니다. 그쵸? 저는 실무적으로 보백은 할 때 균형 잡기라고 하거든요.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힘을 많이 받는 곳에 철근을 많이, 힘을 조금 받는 곳에 철근을 조금, 그쵸? 그리고 이런 비율에 맞춰서, 균형에 맞춰서 인장 철근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그쵸? 그리고 경직성을 유지하기 위해 압축 철근은 최대한, 그쵸? 효율이 떨어지니까 덜 넣고, 그쵸? 그런데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 구조 일체성 요구 조건, 그 다음에 정모멘트 철근의 정착, 그 다음에 분모멘트 철근의 정착, 그쵸?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쵸? 적절하게, 그쵸? 그래서 9대, 7대, 중앙부 7대, 여기 내단부 5대는 인장 철근이에요. 그쵸? 그만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넣는다 그랬죠? 압축철근만 결정하면 되겠네요. 압축철근만 결정하는데, 이것도 중앙부의 압축철근은 하부 철근의 3분의 1, 그럼 양쪽에서 큰 쪽에 3분의 1 이렇게 넣어주시면 크게 무리 없습니다. 그래서 9대에 3분의 1 세대. 그럼 여기 철근은 어떻게 넣을까요? 그쵸?
외단부의 압축 철근은 우에서 3분의 1, 그 다음에 중앙부에서 3분의 1 중에서 그쵸? 큰 값. 그런데 세대 이상. 됐죠? 여기도 우에서 3분의 1, 중앙부에서 3분의 1 중에서 큰 값. 세대 이상. 그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저만의 테크닉일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냥 그쵸? 뭐 이렇게 실무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식의 이제 그죠? 테크닉을 발휘하는 기술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아까 여러 가지 그죠? 성상들을 다 만족하는 조건으로 만족하다 보면 그죠?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한번 테크닉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거더를 폐쇄형으로 쓰는데 비횡구석 골조를 쓰는 경우에는 여기는 또 어떤 거를 생각을 하셨냐면요. 여기 압축 철근 정착. 여기 아까 앞에 거랑 달라지는 겁니다. 앞에 거나 아까 빔은 어떻게 됐죠? 빔은 핀으로 보고 그쵸? 여기 150mm 정도만 넣으면 됐는데 이거는요? 이건 압축 철근이잖아요. 그쵸? 이건 압축 철근이잖아요. 세대는 그쵸? 압축 철근이죠? 압축 철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압축 철근 정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마찬가지로 정모멘트 철근의 정착은 연속 부재 같은 경우는 4분의 1만큼 뽑아줘야 되고 단순 부재 같은 경우는 그쵸? 얼마? 3분의 1만큼 뽑아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거 똑같죠. 받침부까지 연장해야 된다는 거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분모멘트 철근도 그쵸? 요 정착 요것도 그 내단부는 요 정도에서 절단을 시키고 그쵸? 외단부는 4분의 1원에서 절단시키는 것도 다 아까 똑같습니다. 아까 그 분모멘트 철근의 정착 그쵸? 근데 혹시나 또 넘어설 수가 있잖아요. 넘어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아까 여기 세대 철근은 여기서 3분의 1 이런 말 했죠. 여기서 3분의 1 중에서 큰 값 그쵸? 그러면 뭡니까? 혹시나 여기 넘어서더라도 그쵸? 절단되는 면이 이거가 다 만족할 수 있게끔 그쵸? 이런 중계 만족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단부 쪽에 준해서 지금 폐쇄형 스트럽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마찬가지로 4분의 1안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는 개방형 스트럽으로 해도 된다.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다 폐쇄형 스트럽을 하고 계시고 간혹 폐쇄형 스트럽을 안 하시는 분들도 2칸 걸로 하나 3칸 걸로 하나 그쵸? 하시더라. 그쵸?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 덮개 철근은 폭구 정근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구조 배근법도 디테일하게 알면 알수록 구조 물량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죠? 개방형 스트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불리한 조건으로 폐쇄형 스트럽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개방형 스트럽을 덕으로 하면 덮개철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만큼 빠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 스트럽으로 하는데 무리가 없으면 그쵸? 개방 스트럽을 하면 덮개철근 양만큼 물량이 빠지는 거죠. 그쵸?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는 그쵸? 압축부에도 불구하고 똑같습니다. 인장철근 이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아까 앞에서도 했고 그래서 요거는 압축철근 정착을 해야 된다. 근데 경우에 따라 여기를 그쵸? 인장 150mm로만 딱 넣어도 돼요. 경우에 따라 왜 그러죠? 이거 150mm 넣을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저희가 아까 여기 보면 세대의 19mm 철근이 압축철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압축철근 정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볶음보인 경우에는 이게 압축철근입니다. 그쵸? 압축철근이죠. 근데 당근보 설계를 했어. 이쪽에 휨모멘트, 그쵸? 여기 단부 쪽에 그 분모멘트, 휨모멘트 요 값을 보호 설계를 할 때 당근보 설계를 해서 5대 19mm로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쵸? 볶음보호를 안 넣어도 이게 휘묵력, 휨모멘트 성능에 문제가 없어요. 그쵸? 강도에 문제가 없어. 그럼 이거는, 그쵸? 볶음보가 아니잖아요. 그냥 보조철근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죠? 예. 그냥 15. 아까 여기 보면 받침부에 150mm 이상만 연장하면 된다. 그러니까 150mm 딱 꽂고
끝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 정착은 설계자의 설계 컨셉에 따라서 또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초창기 때 그 뭐죠? 저희 선배들은 보면 대부분 실무에서 보면 다 당근보 설계를 하세요. 다 당근보 설계를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압축부 철근 넣어도 강도가 크게 안 올라가니까 당근보로 다 설계를 한 다음에 압축부는 그냥 이렇게 그 뭐죠? 그 구조, 일체성 요구 조건, 그 다음에 정철근의 정착, 뭐 부분 이런 거에 준해서만 이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책들이 이런 데서 그쵸? 이런 거더 폐쇄형 스트럽 쓰는 경우 150 일반 150mm 정착하고 끝나게끔 나가 있는 이런 그쵸? 이런 대금법도 많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그 이유는 그렇죠. 그 이유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 당근보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당근보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거 비효율적이죠. 어쨌든 간에 그 압축 철근이 강도성에 크게 미미하지만 그래도 이왕 쓸 거면 그렇죠? 쓸 거면 압축 철근으로 정착해서 쓰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좋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폐쇄형 스트럽 비횡 지지용 거더인 경우에는 이렇게 배근을 하면 됩니다. 여기 뭐 그림상 있지만 이 그림에는 캔틸레버죠? 캔틸레버는 어떻습니까? 캔틸레버는 끝단이 어떻게 하죠? 갈고리 처리를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죠. 그렇죠? 갈고리. 캔틸레버는 부모멘트 걸리잖아요. 그래서 상부가 인장철근인데 이렇게 마무리해서 한다는 거 그렇죠? 또 챙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여기 보면 여기 내단부 주철근은 여기 4분의 1안 그쵸? 4분의 1안 여기는 요거 그쵸? 0.3 에란 또는 0.2 에란 중에 승값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쵸? 스트럭 구분은 여기는 똑같은데 그쵸? 여기는 여기랑 같은데 그쵸? 여기 내단부는 이거보다 짧은 값이잖아요. 그쵸? 짧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또 구조 엔지니어 회사별로 이거를 같이 이렇게 구간을 이 구간으로 맞추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를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맞춰버리면 요거하고 요거 구간이 같으니까 좀 헷갈리지 않잖아요. 끝나는 부분까지 이렇게 적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 구간도조차도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한번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요런 경우에는 여기 그쵸? 중앙부에 압축철근 이음을 하면 된다. 요런 경우 그쵸?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인장부는 다 인장철근 이음 그쵸? 인장철근 적착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이건 특별히 이게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부 보호 중에서 양쪽에 슬라브가 있다고 했어요. 계속 강조하지만 그 중에서 거던데 요번에는 좀 더 그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그러나요? 좋아져서 폐쇄형 스트럽인데 보통 모멘트 골조예요. 아까 보통 모멘트 골조 뭐라 그랬죠? 지진하중에 저항하는 그쵸? 그 바람하중에 저항하는 횡하중에 저항하는 수평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부재 그죠? 보통 모멘트 골조, 중간 모멘트 골조, 특수 모멘트 골조 중에서 뭐죠? 예, 보통 모멘트 골조라. 그렇죠? 요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시면요. 여기가 달라졌어요. 여기 크라우드 마커 있죠, 여기. 그죠? 인장 철근 정착. 하부가 어떻게 죠? 아까는 그죠? 뭐 여기 비횡지지에서는 그 압축 철근 정착만 하면 됐는데 여기서는 뭐가 해야 됩니까? 인장 철근 정착 그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다른 것들은 다 대동소이하고요.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정모멘트 철근 정착 고려해야 되고요. 그죠? 정모멘트 철근의 그죠? 단순 보호 같은 경우는 3분의 1 그 연속까지 4분의 1까지 연속해야 된다. 부모멘트 철근 정착에 대한 얘기 아까 계속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요것도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KDS 142052 4.4.2에 보면 정모멘트 철근의 정착이 나오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횡하중을 지지하는 주 구조물의 일부일 때 그쵸? 받침부 내로 연장되는
연장돼야 할 정 모멘트 철근은 닫힌 부의 네 쪽 면에서 설계 기준 항복 강도 FY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착합니다. 인장 철근 정착하라는 거죠. 횡하중을 받으면, 수평하중을 받으면 여기도 어떻게 된다? 그죠? 인장 철근 정착을 하라는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하고 달라진 거고요. 보시면 역학적으로 보면요. 또 역학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라면 구조가 있을 때, 그렇죠? 라면 구조가 있을 때 수평하중이 이렇게 친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밴드 모멘트 다이그램이 이렇게 되고 기둥은 이렇게 되고요. 보는 이렇게 되죠? 이거 지금 잘못 그렸네. 이게 이렇게 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그죠? 걷어는.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할 때 여기 보면 단부 쪽의 하부에도 인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단부의 하부 쪽에도, 그쵸? 인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수평하중이 작용할 경우, 횡하중이 작용할 경우. 물론 여기에 뭐 또 중력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그렇죠? 중력하중이 작용하는 그 밴드 모멘트 다이그램과 횡하중이 작용하는 밴드 모멘트 다이그램과 하중 조합이라는 걸 통해서 같이 합해야 되죠. 그렇죠? 합해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그 단부 쪽에서는 하부 쪽에 횡하중을 받는 경우 인장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인장철근 정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어차피 계속 연속 및 B급 인장철근 이음 및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는 다 모든 빔이 공통사항입니다. 그렇죠? 모든 빔이 공통사항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달라지는 건데 여기는 횡하중을 받는 경우 이렇게 요런 기준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걷으니까 인장철근이 어떻게 되죠? 중앙부에서는 하부군, 내단부에서는 상부군, 외단부에서도 상부군.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압축철근이죠. 압축철근인데 이거는 위에서 3분의 1 계속 설명드립니다. 이쪽에서 3분의 1, 여기는 밑에서 3분의 1, 큰 쪽에서 3분의 1. 그렇죠? 여기는 여기서 3분의 1, 위에서 3분의 1 중에서 큰 값. 그렇죠?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에 있는 중앙부에 있는 압축철근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주로 중앙부의 압축철근은 아까 그 지진 수평력이 딱 작용했을 때 단부 쪽의 하부의 압축철근은 인장철근으로서도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단부 쪽의 압축철근이 하부철근은 내진 저항용으로, 그렇죠? 주철근 역할을 하는데 중앙부는 그래도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이게 힘모멘트가 그 뭐죠? 저 상부 쪽에 상부철근이 인장철근이 될 가능성은 적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 상부에 있는 압축철근은 아까도 그 압축철근을 왜 넣어야 되느냐에서 나왔듯이 장기 처짐에 유리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장기 처짐에 유리하다. 그렇죠? 그래서 보뎁스가 그 춤이 스판에 대해서 되게 작을 경우, 그렇죠? 작을 경우에는 어떻게 넣는 거죠? 여기를, 그렇죠? 처진 검토를 해야 되고 장기 처진 검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 철근을 압축철근을 좀 많이 넣어서 장기 처짐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쵸? 단부 쪽에 그 하부 철근이 그 인장철근은 지진 저항용 철근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 중앙부 상부 철근은 보충이 어느 정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크면 처진 검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구조 기준상 단순보, 그렇죠? 단순지지 같은 경우는 심플. 단순지지 같은 경우는 얼마죠? 단순지지 같은 경우에는 16분의 1. 그쵸? 순스판 L이 L이라 그러면, 경관이 L이라 그러면 16분의 L 이상이면, 그쵸? 보뎁스가 그러면 안 해도 되고. 1단 연속, 1대는 얼마죠? 18.5분의 1. 그쵸? 2단 연속이면 21분의 1. 그쵸? 이런 게 있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충분히 보뎁스가 확보되어 있으면, 그쵸? 이거는 그쵸? 장기 처짐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많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없는 거고. 또 뭐 얘기가 나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하는데, 뭐 빔 같은 경우 이건 걷어지만 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빔 같은 경우에 심플 빔 있죠? 심플 빔. 예를 들어서 왼쪽에 핀 이렇게 가서 양쪽에 핀, 그렇죠? 이런 핀. 그럼 단순 보기 때문에 양쪽에 이제 걷어가 있는 경우죠. 걷어가 있더라도 약간 비틀링 강성이 조금 이렇게, 걷어의 비틀링 강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거의 핀핀으로 설계를 하면,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단순보 같이 이렇게 거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등분법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얼마입니까?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값이, 힘 모멘트 값이 8분의 오메가 1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부만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부근만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 끝단부까지는 몇 퍼센트 뽑아줘야 된다 그랬죠? 이런 경우 아까, 그죠? 핀인 경우에는 70에서 80% 쭉 뽑아주는 거죠. 그죠? 뽑아줘서 거의 뭐 여기는 철근량이 많고 상부 철근량은 뭐 다 압축 철근량이니까 여기는 얼마 안 되고, 여기는 뭐 24분의 오메가 1 제곱 정도만 넣어주죠. 그랬죠? 균열 방지로 해서. 그래도 뭐 그것도 한 세대 철근 넣어주면, 그죠? 끝나죠. 그래서 어쨌든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까?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죠? 횡력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대동소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또 개방형 스트럽을 사용했고, 아까 제가 폐쇄형, 지금까지는 앞에서는 폐쇄형 스트럽을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죠. 요번에는 개방형 스트럽을 사용하는데, 나냐? 전 구간을 다 개방형 스트럽을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설계법에 따라서. 특히 빔은 횡력도 안 받잖아요. 그쵸? 중력 하중에만 저항하고, 그 다음에 빔이 테두리보로 쓸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테두리보로 잘 안 쓰이잖아요. 그쵸? 내부보가 많으니까, 뭐, 이런 경우, 내부보 중에서 개방형 스트럽을 사용하는 빔인 경우에는 뭐가 틀리냐? 그쵸? 이거 보시면, 여기도 철근량 보면, 개방형, 이거 전구간이에요. 여기, 단부, 중앙부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기준에 의하면, 아까 계속 설명하지만 정모멘트 철근의 정착 또는 부모멘트 철근의 정착, 그 다음에 다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뭐가 또 있냐면, 여기 보면 구조 일체성의 요구 조건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봐봐요. 경관 중앙부에서 요구되는 정철근량은 3분의 1 이상이며,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인장 철근이 기둥 축방향 철근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지나야 하고, 그쵸? 지나야 하고, 이들 철근은 연속되거나 받침부를 지나 B급 인장 겹침 이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연속이거나 B급 인장 하죠. B급 인장 철근 이음을 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있어요. 불연속 받침부에서는, 여기 불연속 받침부잖아요. 그쵸? 여기 걷어니까. 그래서는 항복 강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표준 갈고리나 확대머리 이형철근으로 정착한다. 여기 뭐라고 했죠? 쭉 뽑아주되 뭐라고 해요? 예, 인장철근 정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아까는 여기 폐쇄형인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폐쇄형인 경우는 여기 150, 경우에 따라 150mm만 이렇게 꽂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방형으로 하게 되면 요런 또 구조 기준에 의해서 좀 더 페널티를 묻는 거죠. 그죠? 좀 더 강화시켜야 되는 거죠. 정착 부분은. 그렇죠? 정착 부분은 요만큼을 더 강화시키면 전구간을 빔인 경우, 내부보 같은 경우, 그렇죠? 전구간을 개방형 스트럽을 사용해도 된다. 아시겠죠? 예,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내부보 중에서 개방형 스트럽을 사용할 수 있어요. 걷어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개방형 스트럽은 내진에 되게 이제 좀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비횡지지보, 그렇죠? 수평화 중에 저항하지 못하는 보로, 그렇죠? 아까 기본 내진 저항 시스템 중에서 건물 골조 시스템으로서 모든 수평력은 전단벽에 다
받도록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런 경우에 걷어인 경우를 전 구간에 걸쳐, 그렇죠? 전 구간으로서 개방형 스트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앞에서 말했던 빔의 개방형 스트럽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죠? 여기 뭐 인장철근 영작을 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그 나머지는 다, 그렇죠? 같은 거죠. 그렇죠?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로 등분 파중을 받는 것 같죠. 여기 전단력이 단부 쪽에서는 세고, 그렇죠? 중앙부 쪽에서는 그렇죠? 백광적으로 넓혀져 있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전단력 등분 파중 받는 빔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내단부가 가장 많이 나오고 철근량이, 그럼 정모멘트 철근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그렇죠? 여기는 5대 얼마죠? 16분의 오메가 1 제곱, 여기 14분의 오메가 1 제곱, 여기는 그렇죠? 그 3연속일 때는 10분의 오메가 1 제곱, 2단 연속일 때는 9분의 오메가 1 제곱, 그렇죠? 그리고 아까 설명을 안 했네. 또 실용해법 중에서 그 양쪽이 다 연속이 돼 있는, 그렇죠? 연속이 돼 있는 안쪽 빔은 어떻게 되죠? 요 본 모멘트는 11분의 오메가 1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정 모멘트는요. 정 모멘트는 16분의 오메가 1 제곱 등분 파중을, 그렇죠? 이런 실용해법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철근이 많이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철근이 덜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중간 정도의 철근이 들어가고, 그 비율에 따라 밸런스를 조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밸런스가 깨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설계는 실패했다. 안전할지 몰라도, 그렇죠?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그치? 적재적소에 필요한 소유철근을 적절하게 잘 배근하는 게 이게 훌륭한, 그죠? 설계자죠. 그죠? 이게 프로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도요. 그런 거 있어요. 또 그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는 게 많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니까 많잖아요. 그 알고 있음에도 나는 그냥 이렇게 쓰겠다 하는 거랑, 그죠? 아예 몰라, 그죠? 몰라서 이렇게밖에 못 쓰는 거랑은 또 하늘과 땅 차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이번 시간에도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그쵸? 그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요거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쓰자. 그쵸? 이러면 전 괜찮은데, 몰라서 요거밖에 못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강의는, 그쵸? 실무적으로 제가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번에는 내부보에, 그쵸? 내부보에 개방형 스트럽을 사용한 비횡지지 보호 중에서 큰 보인 경우에는, 그쵸? 앞에 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쵸? 그래서 전 구간을 다 개방형으로 쓸 수 있다. 근데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그쵸? 여기를 인장철근 정착을 해야 된다. 여기는, 그쵸? 다 연속, 그쵸? 압축 부위도 B급 인장 철근 이음을 해야 된다. 이것도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 코드에서는 2003년 코드까지인가요? 여기서는 A급 인장 이음을 하라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ACI 매뉴얼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여기 A급 인장 이음을 하라고 나온 책을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바뀌었어요. 2007년부터 계속 좀 구조적으로 보강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보완을 해서 좋은 쪽으로, 그렇죠? 안전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B급 인장 철근, 그렇죠? 예전에는 이쪽이 좀 달랐다는 거, A급 인장 철근 이음이라고 써 있는 책들도 있었다는 거 한번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여기는 사용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내부 보중에서 스트럽 배근을 잠깐 살펴볼게요. 스트럽 배근, 이거는 나중에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쇄형 스트럽을 사용하는 경우와 개방형 스트럽을 사용하는 경우가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빔이든 걷어든. 그런데 그 폐쇄형 스트럽이냐 개방형 스트럽이냐의 기준은 요 단부 쪽을 기준으로 얘기한 거다. 그렇죠? 4분의 1
4분의 1 단부 쪽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2분의 1 나머지 구간은 개방형 스트럽을 사용해도 된다. 그쵸? 사용해도 된다. 그리고 전부 다 개방형 스트럽이라고 하면 전부 다 개방형 스트럽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쵸? 이걸 한번 또 정리해 보시고요. 그래서 개방형 스트럽과 폐쇄형 스트럽에 대한 구분은 단부 쪽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쵸? 그리고 개방형 스트럽, 영어로 오픈 스트럽이라고 하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덮개가 없죠. 위에 덮개가 없습니다. 그쵸? 덮개가 없어요. 덮개가 없는데, 없는 거를 개방형 스트럽. 그리고 여기 폐쇄형 스트럽이라고 그러면 closed 스트럽. 그거는 위에 덮개가 있죠. 그쵸? 여기 덮개 철근. 뭐 캡타이라고 부르고 캡바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죠? 요거 철근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내부 보다 보니까 양쪽에다 슬라브가 있죠. 그쵸? 양쪽에다 슬라브가 있고요. 이거 주시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유형 스트럽, 개방형 스트럽은 U바라고 하죠. U바를 이렇게 들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한쪽은 하부 철근은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죠. 여기는 바깥쪽으로 있죠. 그쵸? 이렇게 배근해도 되고요. 근데 이건 실무적으로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여기는 다 철근이 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스트럽의 안쪽으로. 이게 주로 많이 사용하죠. 이렇게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철근은 어떻게 한다? 감싸줘야 돼요. 이 갈고리로 어쨌든 이렇게 둘러서 감싸줘야 되는 거고요. 그쵸? 네, 감싸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 폐쇄형은 여기 덮개를 씌워요. 덮개를 씌우는데, 여기도 보면 요 유바의 그 갈고리를 보세요. 갈고리는 저희가 철근의 기본사항에서 배웠습니다. 철근의 가공 시간에, 그쵸? 띠철 스트럽, 그쵸? 스트럽이나 또는 타이바, 후프 같은, 그쵸? 이런 거에 스트럽의 여기는 얼마라 그랬죠? 갈고리가 90도 갈고리 있고 135도 갈고리가 있는데, 둘 다 어떻게 되죠? 6dB. 그쵸? 이렇게 배웠죠? 6dB. 보통 적은 철근, 직경의 철근을 쓰는 경우, 물론 이제 뭐 19mm 이상은 뭐 12dB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한번 그 갈고리, 표준 갈고리를 만족하면 이렇게 90도 갈고리와 135도 갈고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 지금 내부 보잖아요. 내부 보라는 것은 양쪽에 슬라브가 있는 경우에요. 그쵸? 양쪽에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슬라브가 이 스트럽을 구속을 시킵니다. 여기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90도 갈고리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90도. 그쵸? 90도 갈고리만 해도 돼요. 그쵸? 여기 보면 여기도 90도 U바를 90도 갈고리 있죠. 덮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덮개 철근도 여기 보면 90도 갈고리만 해도 됩니다. 덮개 철근을. 그쵸? 이렇게 해도 된다. 어디까지? 보통 모멘트 골조까지. 그쵸? 보통 모멘트 골조까지 이렇게. 근데 중간 모멘트 골조로 가면, 그쵸? 중간 모멘트 골조로 가면 내진 갈고리라고 해서 135도 갈고리. 그쵸? 135도 갈고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지고. 그래서 중간 모멘트 골조와 특수 모멘트 골조는 나중에 다음 강의 때 계속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쇄형 스트럽은 덮개 철근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유바도 뭐죠? 135도 갈고리 쓴 거죠. 유바도 135도 갈고리 쓰고, 그다음 덮개 철근은 한쪽은 135도, 한쪽은 90도 갈고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인 거죠. 가장 튼튼하고 가장 보수적인 경우죠. 폐쇄형 스트럽.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면 대부분 이렇게 보수적으로 다 하시더라고요. 그냥. 왜냐면 개방형 스트럽을 할지 폐쇄형 스트럽을 할지도 모르겠어. 그쵸? 뭐 구분도 없고 뭐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잘 모르겠어. 그러시니까 그냥 다 폐쇄형 스트럽을 하는데, 폐쇄형 스트럽도 이게 현장에서는 조립하기가 좋잖아요. 그죠? 90도 갈고리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걸 하시더라고요. 튼튼하게 좋은 건 좋은데, 그렇다고 뭐 안 해도 되는 거를 하시니까 좀 어떻게 할 때는 좀 안타깝다? 예, 아쉬울 경우가 저도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여기 보면 유바도 한쪽은 135도, 한쪽은 90도 하신 거고요. 그죠? 덮개 철근은 한쪽은
저기 135도 한쪽은 90도 저기 뭐 이렇게 하고 이런 폐쇄형 철근입니다. 그리고 뭐 전단 철근은 제한이 있어요. 전단 철근은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부 쪽에 등분 파종을 받는 경우는 단부 쪽에서 보강 철근량이 많이 나와서 촘촘히 배근을 해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중앙부에서 들나오고 그 다음에 집중 과정을 받는 경우는 아까 중앙부나 단부나 같은 철근량이 나오는데 그 대신 이 전단력에 따라서 전단 철근의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조하시는 분들 잘 아실 텐데 그 보강 철근량이 요 정도 수치의 값 이하다. 그러니까 보강 철근으로 넣어야 될 값들이 요 정도 이하일 경우에는 스트럽의 간격은 미니멈으로 D가 뭐죠? 보의 유효 깊이죠. D의 유효 유효 깊이의 2분의 1. 그죠? 그리고 또는 60cm, 600mm, 보통 작은 값으로 감아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하잖아요. 그쵸? 요거는 이하고 요거는 클 경우에는 요 2분의 D가 아니라 4분의 D 그보다 반 정도 더 촘촘히 그리고 또는 300mm 이하로 스트럽을 배근해야 되는 그런 구조 설계 기준상의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호 스트럽을 마냥 크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 스트럽을 사용하는 상한값은 전단의 상한값은 맥시멈 값은 또 요 값의 2배죠. 요 값의 2배, 요 값의 2배에 해당되는 값만큼만 쓸 수 있습니다. 보강 스트럽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강 스트럽은 또 경우에 따라 이게 모자르면 이 가닥수라고 하면 여기 수직선을 얘기합니다. 여기 수직선, 하나, 둘, 그쵸? 여기 하나, 둘. 근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하는 게 요거예요. 전단 보강군으로서. 그러면 모자른다.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죠? 요렇게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위에 90도 갈고리, 밑에 135도 갈고리로 해서 이렇게 배근을 하죠. 그렇죠? 여기서 이것도 전단 보강근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폐쇄형을 하는 거는 비틀림에 저항할 수 있다 그랬죠? 비틀림에 저항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아까 전단에 저항할 수 있는 거는 요 수직바고요. 비틀림에 저항하는 거는 수직바뿐만 아니라 여기 덮개철근, 하부철근도 어떻게 한다? 다 그렇죠?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비틀림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거 한번 챙겨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 3가닥으로 안 되면 뭐 4가닥, 또 뭐 보폭만 여유가 있으면 5가닥,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합니다. 그렇죠? 보강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런 타입이 있고요.